2019년 4월 달부터 기초 노령연금이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에 대한 연금이 올 9월 달, 2018년 9월 달에 25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언제부터 돈을 받았느냐?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해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2008년부터. 그때 드린 돈이 얼마냐면 5만 4천 원 정도 됐어요. 처음 나온 돈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5만 원 정도 용돈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막 용돈 나올 때 많은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모으지 말아라. 다음 달에 또 나온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하도 배가 고파서 찢어지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돈이 있어도 쓰질 못해요. 무서워서. 언제 굶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2008년에 그랬어요. 앞으로 이거 연금 20만원, 30만원으로 오를 거다. 그때 할머니들 눈빛이, 아니 무슨 나라에서 용돈을 20만원, 두 분은 60만원이에요. 한 집에. 아니 그렇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고, 이게 눈빛이, 믿지 못하는 눈빛이 역력해. 그래도 나는 안 쓰고 모을 거야, 이게 역력하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20만 원으로 올랐고, 2018년 올해 9월 달에 25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내년 4월에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부부는 아마 60만 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대상자는 내년에는 하위 20% 소득에 한 150만 명 정도 할머니들이 좀 빨리 돈을 받겠죠. 2021년까지는 하위 70%. 우리나라 노인이 738만 명. 노인이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사실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튼 2021년까지는 500만 명이 한 달에 국가로부터 3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여기 뭐 오늘 할머니들이 별로 없어갖고 이렇게 막 안 하다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드릴 세대가 오늘 왔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거의 애들 수준이에요. 우리 생태마을에 퀴종 오시는 이거 연령층을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애들 수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적어도 50년 내지 60년 더 살 분들은 수두룩해. 그러니까 애들이지, 애들. 네. 그래도 조금 60, 자, 60 넘으신 분들 손 들어봐요. 나 60 넘어요. 이게 문제야. 애들처럼 보이는데도 60이 넘었으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후면은 적어도 한 사람당 60만 원 받을 거예요. 10년 후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2008년에 내가 30만 원 오른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내가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 원 받는다는 거 정확하게 오를 거예요. 왜 천주교 신부 말을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 그 선진국들의 경제력, 그 나라들이 연금을 주는 거, 이거 다 자료 조사하고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뭐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가장 복지에 앞선 스웨덴이라든지 또 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 다 자료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냥 막 흔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하는 말 믿으세요. 우리나라가 내년 예산이 470조 원이에요.
470조 원인데 여러분들한테 30만 원 용돈을 주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1조 정도 돼요. 11조.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다 칠판 쓰고 가르칠 판이야. 예. 좀 더, 아니, 이제 여러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반도 정세 토요일 날 강의를 했는데, 조회수가 4만 5천 회가 넘었어. 이거 4만 5천 명이 보는 거야. 내가 4만 5천 명한테 강의하러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내 기름값 목청 터지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딱 한 번만 올리면은 집에서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쨌든 하나의 의견을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어쨌거나 하여튼 470조예요. 내년 예산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30만 원을 주는데 11조가 들어가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은 국민의 몇 퍼센트냐? 국민의 14%예요. 14%. 그러면은 65세 이상 되는 인구수 14%로 비율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국가에서 써야 되는 예산은 70조야. 그게 맞잖아요. 나이별로 세금이라는 게 한 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이별로 나눠갖고 예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써야 되는 예산이 70조인데 지금 11조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예산에 한 5%, 6%밖에 안 쓰는데 다른 나라들은 연금 준다고 국가 예산의 12, 3%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40조 정도 쓴다는 거예요. 연금으로만. 그 외에 뭐 장애, 중증, 뭐 치매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까지 얼마를 지금 뺏기고 있느냐면 20조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20조. 특별히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그 산하 장려 정책하고 노인 복지 정책을 깎았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깎아갖고 뭐 했느냐면 4대강 강파고 자원 외교 뭐 1달러짜리 그거 뭐 2조 3조 주고 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료를 쭉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노인한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이명박이 뭐 747 무슨 4만 달러 국민소득의 세계 경제 7위 해준다고 좋다고 이명박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모르고 하는 소리죠. 드러난 지표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2018년에 물론 사실은 25만 원 이번에 9월 달에 주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준비된 정책이었어요. 그걸 바로 시행하고 내년 거는 땡겨서 하는 거예요. 정책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 공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국가 예산이 나한테 얼마나 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용돈 한 30만 원 주다가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뭐 내가 용돈 35만 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식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자식은. 줄이면 줄였지 올리는 자식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올려준단 말이야. 나라 경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자식한테 뭐 효도를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자식한테. 그 정신 나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자식한테 효도받. 미국은 자식한테 도움을 받는 게 0.7%예요. 그러니까 딱 나이 먹으면 자식이 떠나면 아무리 노인이 힘들어도 자식한테 도움 안 받아요. 독일은 자식한테 도움받는 게 0.4%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도움 안 받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자식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 생각부터 빼버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국가가 나한테 용돈을 얼마를 올려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얼마나 할까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일본은
자식한테 부모가 우리하고 똑같은 동양권이잖아요. 자식한테 기대는 비율이 1.5%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대는 것도 아니고 안 기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 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반은 가난하게 살아요. 740만 명 중에 350만 명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날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노인이 350만 명이다. 신부님,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나라에 하는 게 뭐 있다고 나라에서 한 달에 따박따박 30만 원 받느냐고. 그거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임금님한테 임금님한테 모든 거 충성하고 임금님 지나면 엎드려 절하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왜 한 게 없어요?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요. 케네디한테 가요. 돈 좀 꿔달라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 좀 해보게. 그랬더니 케네디가 문전박대를 해요. 군사 쿠데타 일으킨 나라에 돈 꿔줄 생각 없다. 그래갖고 빈손으로 와요. 그래갖고 이 나라 경제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갖고 독일에 우리하고 똑같이 갈라진, 공산진영하고 갈라지는데 서독이 잘 살잖아요. 그래갖고 서독에 가갖고 돈을 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까지 갈 비행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갖고 서독에서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서독에서 보내준 비행기 타고 독일을 가요. 그래갖고 우리 돈 좀 꿔달라고. 그랬더니 서독에서 꿔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탄광에 광부들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 광부 보내줘라. 간호사 보내줘라. 그래서 파독 독일에 파견낸다 그래서 광부 간호사 보내줘. 그때 꿔준 돈이 3천만 달러야. 300억. 기가 막히지 않아요? 300억을 꿀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행기 보내주는 거 해갖고 우리나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독일에 가서 광산에 가서 석탄 캐내고 내가 파독 간호사 되신 분들하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얘기할 기회가 많았어요, 나는. 왜냐면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도 많이 만났지만 호주로 다시 많이 갔더라고 또. 그래서 또 많이 만났어. 신부님, 거기 가면 우리가 했던 게 요양원에 가갖고 누워있는 사람들 똥 받아내고 그런 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 거야. 거기서 벌은 외화로 이 나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7,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된 원동력이 누구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로부터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게 아니라 나라로부터 돈 받을 자격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 참전했어요. 베트남 참전. 기가 막히죠. 이 이야기 또 들어보면은 기가 막혀요. 지난주에 우리 잠비아에 간호대학 지라고 1,000만 원씩 봉헌하신 분들 내가 모셔다가 식사해요. 토요일날, 화요일날 저녁 식사 초대를 해갖고 밥을. 신부님 또 돈 내라고. 나는 또 돈 내라고 초대하는 거야. 나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해서. 예수님이 항상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신나게 지금 간호대학에 오픈해갖고 벌써 공부를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82살이야. 그런데 딱 식탁에 앉자마자 막 문재인 욕을 디립대 하는 거예요. 태극기지 할머니가. 태극기부대 할머니지. 그래갖고 아주 오리지널 태극기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성향도 강하지만은 태극기 할머니들도 이해를 해요. 근데
아주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베트남 참전한 간호 장교였다고, 소령으로 참전을 했다고, 참전을 했는데 한 달에 300달러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베트남 참전한 사람들 뭐 200달러, 300달러 받잖아요. 10분의 1만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10분의 9는 국가가 갖고 갔어요. 그 돈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우리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때 다 떼어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 떼어먹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받으려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받든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놓으라고 막 지금 좀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러면은 요즘 막 열받는데 저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좀 나가시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우 작년까지 나갔는데 올해는 힘 잘려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너무 나가고 싶은데. 맞아요. 그분들의 그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64년부터 73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처음에는 태권도 사범 보내고 그 다음에 뭐 공병대 보내고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 뭐 맹호부대 뭐 이렇게 막 보냈잖아요. 그런데 34만 명이 참전을 했어요. 베트남에. 그 중에 5,200명이 죽었어요. 10,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7만 명이 고엽제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또 고엽제 환자들 본당 신고하면서 보니까 발가락 썩고 발 자르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7,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74년부터는 베트남 전쟁 끝나고 철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뭘 우리 또 먹고 살아서 중동 그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가고 우리가 건설해 갖고 이 나라가 일으켜 쓴 거죠. 일어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 7, 8, 90대한테 나는 아주 강력하게 30만원 주는 것도 모자란다. 60만원 줘야 된다. 60만원. 그동안 이 나라 이렇게 세웠으면 그만. 그런데 그게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고 다른 나라 선진국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것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미국이나 북유럽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럼 은퇴해서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그 단계까지는 가야지. 왜냐면 내가 1년에 세금을 보통 2억 내지 3억 내거든요. 지금 2억 내지 3억 내는데 내가 이렇게 은퇴해갖고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제도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이제 고쳐져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아버님이 그 소령 할머니가 그 300달러 베트남 참전해갖고 300달러면 지금 돈으로 30만 원이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기능 공무원이었는데 얼마를 받았느냐면 5,000원을 받았어요.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국민소득이 82달러였어. 82달러면은요 9만 원이야. 9만 원. 국민소득이 9만 원이면은 한 달에 10,000원이야.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인 나라가 이제는 3만 달러니까 3만 달러면 얼마야? 3천만 원. 3천만 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받을 자격이 된다. 근데 문제는 돈을 받았어. 이제 30만 원씩 이제 내년 4월 달부터 받아. 근데 문제는 안 쓰는 거야. 아니 주면 뭐해? 써야지. 그 왜 안 쓰는가 봤더니 나중에 쓰라고. 아니 그 나이에 나중에 어딨어. 그 나이에 받는 즉시 그달 써야지. 공연도 좀 보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관광도 다니고 책도 좀 사서 읽고 아니 그렇게 그달 다 쓰세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나가. 아니 자식이 주는 용돈은 사실은 함부로 못 써. 왜 함부로 못 쓰는 줄 아세요? 이놈이 언제 끊을 줄 어떻게 알아? 자식이 주는 용돈은 언제 끊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국가가 주는 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가끔 텔레비전에 또 일부 뭐 신문사에서 206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노인이 안 죽어갖고 국민연금이 1,000조가 이제 손실이 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2060년이면은 지금 앞으로 40년 후야. 그럼 여기 아까 60 드신 손분들 100살이면은 그때는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아무 상관없어. 아니 지금 내일 일도 지금 또 걱정인데 2060년 일까지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 쓸데없는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964년 아나보나라는 피임약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본격적인 산화 제한 정책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야, 뭐 우리 집도 6을 낳았다니까. 보통 한 집에 8, 9 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웃긴 표어가 있어요? 잘 키운 딸 하나 연하들 부럽지 않다. 아들, 딸 구분하지 말라는 거. 근데 그 말은 맞았어. 잘 키운 딸 하나 연하들 부럽지 않다. 또 많이 나 고생 말고 적게 나 잘 키우자. 생각나죠? 네. 내가 이게 제일 웃겼던 거예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말을 모면한다. 생각나죠? 네. 내가 이게 이 피임약 공부를 한동안 환경 때문에 해갖고 내가 이거 다 알아. 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철지는 추마로. 그렇죠? 네. 그런데요, 1990년대까지 이 산화 정책을 했어요. 근데 201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 최저출산국이 됐어요. 2010년에. 그래갖고 이제는 이 노인들은 나만 하는데 일할 애들이 없다고 지금 애를 낳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애를 안 낳아. 20년도 못 내다보고 나타놓고 뭐라고? 아니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말을 모른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통일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돼요. 물론 평화통일이죠. 당연히 평화통일이죠. 남쪽 주도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남이 100이면 북은 4.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천만, 북한이 2,500만, 요즘 5,200만, 5,300만, 그럼 8천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2,500만 통일이 되면은 2,500만한테 차 팔아야지, 텔레비전 팔아야지, 에어컨 팔아야지, 냉장고 팔아야지. 팔 게 얼마나 많아. 블루오션이야. 통일만 되면 블루오션이 펼쳐지는 거예요. 휴대폰 팔아야지. 그러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파느냐고. 지하자원 있잖아요. 지하자원 갖고 또 개발하고 또 물건 수출하고 또 중국 가까우니까 중국에 수출하고.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도 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1%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요즘 조선업이 다시 한국으로 다시 수주가 들어와요. 배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요즘 막 다시 1위를 탈환했다고 그래. 세계 1위를 왜 탈환했느냐?
내가 그 중국이 그 산둥반도에 배 어마어마하게 싸게 후려쳐갖고 막 전부 다 뭐 중동 애들 뭐 산유 국가 애들 다 중국 배 다 샀어. 근데 중간에 가다가 쓰는 거야.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차가 가다가 중간에 쓰는 거랑요, 배가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 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망망대 한가운데 배가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배 잘 만드는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손재주는, 그리고 양심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아니 뭐 중국은 결란도 짝퉁이 있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결란도 짝퉁을 만들어낸다는데, 예. 그래서 이 통일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세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세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까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주교 신부 말을 믿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는 더 불명확한 시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반시설,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망하는 길은 기반산업시설이 안 돼 있을 때, 기반산업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로, 통신, 전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고,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이 잘 돼 있기.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예요. 근데 이 나라 쫄딱 망했죠? 이 나라가 왜 망했어요? 좀 물건 만들려고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물건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한번 물건도 안 만들고 어떻게 했어? 전부 다 사서 먹었어. 그런데 석유값이 막 100달러 하던 게 20달러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지금 현재로는 모든 가장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 내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다시 말하지만 중국에 나가 있던 공장, 베트남에 나가 있던 공장,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던 공장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와서 어디다 지어? 북한에 지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뽑아갖고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30년 눕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사는 비법을 배워야 돼. 그럼 내 평일미사 강론만 들으면은 자, 60살이면은 쌀을 10kg 지고 사는 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살이면 쌀을 20kg 지고 사는 꼴이라고 짐을. 80살이면 쌀을 30kg 지고 사는 거야. 90살이면 쌀을 90kg 지고 사는 꼴이야. 그러니까 보통 60살 정도만 돼도 뭔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면 어깨에 쌀 10kg가 있으니까 일어나기가 힘든 거야. 70살이면 더 힘들어. 왜냐면 쌀이 20kg 있기 때문에 그걸 지고 일어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80살에서는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30kg를 지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우리 노년이에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우리 교우들이랑 이제 수사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비슷한 기도 시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피정에 차면 교우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중간에 아주 곱고 예쁜 자매가 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뭐 60 후반대야. 근데 얼굴은 너무 예쁜데 표정은 골병이 들어있더라고요. 표정.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지. 어떻게 이렇게 피정을 오시게 됐느냐고. 아, 딸이 있는데 내가 딸의 손자를 봐준다는 거예요. 손자를 봐주는데 지금 20개월 되는데 걔를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손자 보면은 이게 그 정도 되면 한 10kg 정도 되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 지금 10kg 있는데 이쪽 어깨 10kg가 더 올라와 있으니 이놈이 골병이 안 들어? 그 안었다가 업었다가 유모차에 넣어갖고 밀었다가 울면은 또 마음이 안 돼갖고 또 앉는 거야. 그러니까 골병이 드는 거죠. 골병이. 근데 이제 딸이 사위하고 일본 여행을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엄마가 나는 됐다고. 니네들이랑 갔다 오라고. 왜냐하면은 나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딸하고 사위하고 장모하고 그 손자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는 거 보면은 내 눈에는 종이 따라다니는 거야. 종이 따라다니는 거야. 문서 없는 노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딸은 뭐 온갖 치장 뒤에 종 하나가 애를 안았다가 업었다가 유모차에 끌었다가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가는 애한테 시달릴 텐데. 그래서 니네들 갔다 오라고. 나는 쉬러 가겠다고. 그래갖고 베네딕토 수도원에 피정을 오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곱고 예쁘게 생겼는데 표정에는 골병이 들어있는 거야. 골병이. 종이지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봐 다 소용없어. 이미 다 키워놨기 때문에 애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키우면서 가장 잘못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애들이요, 나이가 들어서도 힘들면은 누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늙은 엄마, 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엄마한테 갖다 맡기는 거야. 엄마가 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뭐 애들이 필요하다고 다 사주는 거. 이거 정말로 안 돼. 나는 나한테는 이제 조카고 우리 집에는 증손녀가 이제 증손녀, 중손자도 우리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뭐 40살서부터 할아버지 그랬으니까 난 우리 조카가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걔가 뭐 어마어마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뭐 많고 여기저기 뭐 많으니까 애 세뱃돈 이렇게 1000만 원이 모였대. 5살짜리 아이인데. 근데 내가 그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얘 초등학교 때부터 휴대폰 사고 싶다면 그 통장에서 사줘. 네 돈이야, 네 돈. 네가 알아서 해. 엄마 통장에서 갖고 가지 말고.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애들 공부, 수학, 영어 잘한다고 이거 행복한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이놈은 등수 1등, 숙명여고 거기 전도 꼴등하던 애가 모의고사 때는 거의 꼴등을 한다잖아요. 근데 시험지 유출해갖고 1등하는 애들, 이놈은 등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수학 잘한다고 뭐 영어 수학이 돈 관리하는 법 가르쳐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애들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럼 뭐 엄마 나 컴퓨터 사고 싶어. 네가 알아서 사. 네가 아르바이트라든지 집안 청소라든지 집안 페인트라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이게 종이 되는 이게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네 종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또 온 자매 하나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한 4자매가 이제 수다를 이제 떠는 거 아니야 나하고. 네.
피정 와서 나를 봤으니 얼마나 신기해요. 텔레비전 보는 신부가 피정 온다고 같이 앉아있으니. 그래갖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신부님, 그런데요, 얘네들이 1살, 2살 때는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그러는데,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지 헷갈리는 거야. 엄마는 진짜 가끔 보고, 할머니는, 그리고 요즘 60 먹은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 같아. 엄마지? 엄마지. 그 정도면 충분히 엄마지.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할머니들 싫어한다. 초등학교 냄새나고 늙고 쭈글쭈글하다고. 할머니 필요 없다고. 그리고 왜? 할머니들은 자꾸 잔소리를 하잖아요. 잔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물론 할머니 손에 자란 애들이 심성도 좋고 할머니한테 잘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 그런 엄마 골병 들게 하면서 자기 자식 키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성껏 하는 거 가르치는 거 내가 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서름은 더하다는 거예요. 네. 그때 서름은 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핵심이 있어요. 자, 60에는 어쨌든 싫든 좋든 손자 보는 재미, 손주 보는 재미, 얼마나 그 귀여워. 내 몸은 골병이 들어도. 근데 이제 70이 넘어가고 80이 됐단 말이야. 80이 되면 그 손주가 결혼을 해. 문제는. 결혼을 하죠? 그 손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자식은 이제 몇 살이 되냐면 60이 돼. 내 자식이 어깨에 10kg가 얹어지는 나이야. 근데 내가 80이 돼갖고 내가 너 키우고 네 자식 새끼 다 키워줬으니까 나도 책임져. 그러면 60 먹은 자식 어깨에 10kg 얹어줬는데 엄마 50kg까지 같이 업고 있는 거야. 그럼 이 60은 미칠 것 같아?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미치는 거야. 다 같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독립하는 나이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손자가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집하고 인연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자가 결혼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아들, 딸들한테 뭘 바라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 내 아들, 딸이 자기 자식 결혼시키기도 바빠. 그리고 또 결혼시키고 거기서 나는 애 봐주, 또 골병이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골병이. 2차 골병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90된 엄마가 거기 등어리에 붙어서 용돈 내놔라. 나 외롭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다 같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5세, 70세 이상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예요. 다 같이 안 행복해서 그래요. 다 같이 안 행복해서 그래요. 그럼 행복한 길은 뭐냐? 65세 이상 되면은요,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요즘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에 그때 모여갖고 파티 한번 하고, 또 같이 헤어지고, 성탄 때 모여갖고 파티 한번 하고, 또 헤어지고, 아버지 생일 때 한번 모여갖고, 아버지 날, 미국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따로 있어. 아버지 날 모여서 파티 한번 하고, 어머니 날 모여서 한번 파티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야. 애 본다고 골병 들을 일도 없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 세대에 들어서요. 분명히. 근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해갖고 내 집 줄여갖고 애 아파트 사주고 가게 내주잖아요. 그럼 걔는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채 바로 폐인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돈도 힘들게 벌어야지 돈 귀한 걸 알 거 아니에요. 돈 소중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엄마 나 레스토랑 한번 하고 싶어. 레스토랑 하려면 2억 3억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나마 내 집 있는 거 내가 줄여갖고 레스토랑 차려줬어. 근데 이런 건 한 번도 저 주방에서 근무해본 적도 없고 서빙도 해본 적도 없고 매니지먼트 운영도 해본 적이 없는 놈이야. 2억 3억 날려먹는 거 6개월 1년 다 날려먹어요. 그럼 내 인생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 노인 빈곤층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때까지는 다 잘 살았대.
근데 65세 은퇴하는 순간 거지가 돼버려요. 왜? 자식한테 차려 죽냐고. 그럼 그 자식이 망하면은, 아니 3억 은행에다 맡기면은 100만 원씩 30년이 나올 텐데 이걸 3개월, 6개월 만에 말아먹었으니 바로 폐지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폐지주로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서 없는 노비가 되지 마세요. 아니 먹여주고 20살까지 키웠으면 됐지. 30살까지 책임지고 40살까지 책임지고 그놈이 난 자식까지 골병 들어가면서 이걸 그냥 안 그래도 여기 10kg 쌀 져있는데 이쪽에 또 10kg 에이 손자 손녀까지 그냥 그렇게 해갖고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70에 죽으면은 괜찮아. 근데 골병 든 상태에서 30년을 더 산단 말이야. 아니 골병이 안 든 상태에서 30년을 살아도 살까 말까 한데 그러면 손자 본다고 어깨, 팔, 허리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거든. 그때 나이에는 무너질 때 됐는데 그 손자 둘, 셋 키우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우 부모가 갑자기 거지가 되고 부모가 도울 능력이 없으면 놀랍게도 자식이 안 찾아간대요. 자식이 돌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식한테 돈 주는 순간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돈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여러분들 인생도 노년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말을 명심하고 자식들한테 절대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갖고 계란 후라이 하나 먹고 사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 밥 숟갈 두 숟갈 퍼서 나도 아침에 먹어야 좋아. 그리고 커피 꼭 그 뭐 믹스 커피 괜찮아. 믹스 커피 하나 타서 드세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믹스 커피를 드시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한 70쯤 되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막 새벽 3시에 일어났다가 막 2시에 일어났다가 막 뭐 6시에 잤다가 막 이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일어나갖고 좀 커피 타먹고 오늘은 아침에 그래갖고 수영장에도 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저기 동네 좀 문화센터 많잖아요. 거기도 가고 공연장도 갔다 오고 30만 원 나라에서 나오면 칼국수도 가서 사 먹고 냉면도 사 먹고 그래갖고 막 20일 사이에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럼 10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집에 30만 원 나오기 전까지 그 30만 원 나오면 또 들고 돌아다니고 평창에도 오고 아마 지금 눈이 근사하게 아마 오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눈 오는 근사 어저께 달 뜨는 거 봤어요? 네. 좋죠? 네. 이렇게 툭툭 털고 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 사실은 자식은요 노년을 이해를 못해요. 자식은 그냥 엄마가 나한테 뭘 더 해줄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우리 애 안 봐주고 평창에 가서 섭섭한 게 있는 거야. 우리 애 안 봐주고 어딜 가느냐고. 미치는 거지. 문서없는 노비들이에요. 그러면서 골병대로 들고 마음대로 상처 입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서 없는 노비처럼 살지 마시고 행복한 남은 시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신가요? 종합병원 진료비 청구서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경험은요? 자녀들에게 병원비를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신 밤. 그 무거운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의료비 부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한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이 전체 생활비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70대는 20%, 80대 이상은 25%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무릎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너무 커서 결국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앞으로 또 아프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이런 김영수 씨와 같은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약 40%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이토록 심각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관리해야 할 질환도 많아졌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죠. 둘째, 새로운 치료법과 고가 의료기술의 발달입니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올수록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 최신 치료법의 비용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노후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 교육이나 결혼 지원 등으로 인해 본인의 노후 의료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박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 키우고 결혼시키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 가장 필요한 게 의료비 준비더라고요. 넷째, 의료정보의 부족입니다.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예방적 건강관리의 부족입니다.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다가 큰 병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의료비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해결책 10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국가건강검진을 철저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며 건강검진을 미루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제공되며 66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 검진 외에도 5대 암 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이 무료 또는 10% 자부담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 검사, 노인 신체기능 검사 등이 추가로 이뤄집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김지영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암을 일기에 발견하느냐, 사기에 발견하느냐에 따라 치료 비용이 최대 10배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면 치료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정숙 씨의 사례를 보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됐어요. 수술 없이 내시경 시술만으로 완치됐죠. 같은 병원의 사기 위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보며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검진 전날 저녁 9시부터는 금식해야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둘째,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셋째, 검진 결과는 반드시 보관하고 다음 검진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두 번째 해결책은 실손의료보험의 현명한 활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액이라 번거롭다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만 원, 5만 원의 소액이라도 매달 청구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 이상민 씨는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처방전만 사진 찍어 올리면 되죠. 심지어 일부 병원은 자동 청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67세 박철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때문에 번거롭게 청구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더해보니 무려 580만 원이더라고요. 이제는 1,000원이라도 꼭 청구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세요. 실손보험은 대부분 3만 원 이하의 소액 청구는 진단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둘째, 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보통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 원칙을 잘 파악하세요. 세 번째 해결책은 만성질환관리지원 사업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성호 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형 병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면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50% 정도인데 반해 동네 의원에서 관리하면 10%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꼼꼼한 관리가 가능하죠. 실제로 71세 김영자 씨는 3차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받다가 동네 의원으로 옮겼어요. 대기 시간도 훨씬 짧아지고 의료비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선생님이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서 더 만족스러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같은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곳저곳 옮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둘째,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수칙 실천 여부를 의사와 상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현명한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데 이는 연간 의료비가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특히 60세 이상은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3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 노인의 경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최대 약 300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69세 박상철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 덕분에 약 850만 원을 환급받았어요. 이 제도가 없었다면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의 소득 분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둘째, 진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셋째,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지연되는 경우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지역 보건소 서비스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보건소는 단순히 예방접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사와 상담은 물론 만성질환 관리, 치매검사, 물리치료, 재활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서울 강북구 보건소장 이미경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 보건소는 전문 의료진과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해요.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죠. 73세 최영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보건소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주 3회 치료받는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요. 게다가 운동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건소 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둘째, 인기 프로그램은 경쟁이 치열하니 미리 예약하세요. 셋째, 보건소마다 특화된 서비스가 있으니
인근 여러 보건소를 함께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 해결책은 의료급여 제도의 확인과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혹은 복잡할 것 같아서 신청을 망설이시는데 이는 국가가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김현우 씨는 의료급여는 생각보다 신청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라고 조언합니다. 65세 이순자 씨의 사례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동주민센터 직원분 권유로 의료급여를 신청했는데 이제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의료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해결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활용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은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담당 박진수 과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방문간호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78세 김순옥 씨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는데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병원 다니는 횟수도 줄고 의료비도 크게 절약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등급 판정을 위한 방문조사 때는 평소 생활하시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둘째,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세요. 셋째, 한번 탈락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해결책은 약제비 절감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중복 처방을 받거나 고가의 약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방법을 알면 약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약사회 자문위원 정혜영 약사는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하면 20에서 8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병원, 한 약국을 정해서 다니면 중복 처방을 피할 수 있죠 라고 조언합니다. 72세 박영수 씨의 경험담입니다. 전에는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각각 다른 약국에서 조제했어요. 그러다 한 약국에서만 약을 타기 시작했더니 약사님이 중복되는 약을 체크해 주셔서 월 약제비가 15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효과적인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세요. 첫째, 주치의와 주거래 약국을 정해두세요. 둘째,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끝까지 복용하세요. 셋째,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수첩에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아홉 번째 해결책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릎 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훈 교수는 무릎 수술을 미루다가 더 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원 사업 덕분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받는 분들이 늘었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75세 김명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수술비가 무서워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지원금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죠. 이제는 걷는 게 너무 편해요. 지원 신청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술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수술 가능합니다. 셋째,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열 번째 해결책은 지자체별 의료비 지원 사업의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 지원, 백내장 수술비 지원, 보청기 지원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김민수 과장은 지자체별로 예산과 지원 내용이 다르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지원 사업이 수시로 생기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70세 이정혜 씨는 구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무료 치과 진료 사업을 알게 됐어요. 틀니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한 푼도 들지 않았어요. 요즘은 자주 구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자체 지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세요. 첫째, 주민센터 복지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둘째,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의 복지 소식을 자주 확인하세요. 셋째, 이웃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10가지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의료비 절감 방법입니다. 질병은 예방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성현 원장은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또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당뇨병을 예방하면 평생 들어갈 의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죠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큰 부담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의료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자주 문의하셔서 새로운 지원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